뭐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미래통합당의 참패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의 비결. 근데 코로나19 그냥 이걸로 정리하면 되는 건지 일단 좀 단순하게 이거부터 한번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일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압승의 비결이 뭐 코로나19보다는 그게 코로나19 상황에 영향을 미쳤죠.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오히려 이 선거의 중심축이 됐고 네네.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만 본다면 네.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예. 뭐 미래통합당보다 좀 더 이제 일사불란하고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국난 극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짚어낸 부분은 있지만 사실 그 전까지 뭐 비례연합정당 뭐 참여나 창당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 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권자들 눈에 뭐 좋게 보였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렵거든요.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조금 더 낫다라는 정도의 어떤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 결과값으로 보면 엄청난 승리를 가져온 거죠. 예. 그렇게 지금 그럼 이상일 소장님의 말씀을 드린 이번 선거 결과는 그 어쩌면 미래통합당의 뭐라고 할까요? 자충수, 자멸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예, 덧붙여서 사실은 당과 당의 대결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네.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가에게 더 한 번 기회를 준다. 그리고 더 방어를 해주겠다. 야당의 공세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들어서 여당 후보의 손을 이제 들어준 것이지 그것이 꼭 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예. 뭐 그것이 이제 지지로 이어진 것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지 않았을까. 코로나19 대응도 사실 당이 대응했다기보다는 뭐 정부가 대응한 것에 대한 고평가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권자들이 민주당 보고 찍었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찍었다. 네네. 이 점이 더 크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예. 좀 반증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이제 그 수개표 때문에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네. 비례정당 득표율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이제 막 거의 뭐 100% 가까이 이제 개표가 되고 있는데 미래한국당의 득표율이 더불어시민당보다 조금 높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9.8% 개표가 진행이 되는데 미래한국당이 34% 득표율이 네. 더불어시민당이 33.3%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비례 위성정당 논란도 있지만 비례정당 투표는 아무래도 이제 정당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더 강하게 개입된다 이렇게 네. 봐야 될 텐데요. 네. 그 자체로도 그렇고 또 보수와 진보로 좀 나눠 봤을 때도 만약에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 득표율을 좀 범보수 계열로 본다면 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그 합이 그보다 적어요. 오히려 정의당을 합쳐야 이제 좀 넘어서는데 그래도 구도가 5대4 구도라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선거 지역구 결과는 뭐 2배 이상의 큰 격차를 벌렸지만 이게 유권자들 전체 지형상에서 그만큼의 격차는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 항상 그 세상에 이제 그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고 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민주당이 이제 180석을 획득하는 더불어시민당까지 포함을 해서 180석을 획득하는 것은 뭐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단독으로 이제 국회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건데 또 그만큼 그럼 의정 활동의 결과, 국정의 결과를 100% 고스란히 또 짊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야당이 발목 잡아서 어떤 것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180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국회 의석수에 의미 있는 수들이 있는데 가장 의미 있는 건 200석이겠고요. 이제 개헌을 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다음에 180석인데 이 180석은 필리버스터 무력화시킬 수 있고 선진화법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야당이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빠르게. 네네. 그런 것이니까 그 의회 내에서 어떤 야당의 반대로 뭘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이후에 국회 운영에 있어서 독박을 쓰게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모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당이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권한도 많아졌지만 책임도 그만큼 많아진 상황이 돼버려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면 이 있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면 180석을 그대로 이제 힘을 가지고 빨리 개혁하거나 뭐 법안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른바 코로나 연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코로나 연대? 현 정부에 대한 평가, 현 정권에 대한 평가 또는 현 여권에 대한 평가는
지난번에 왜 촛불 연대, 탄핵 연대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회적 개혁을 해내지 못했냐고 하는 평가가 상당히 근본적인 이제 질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고 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은 여야 각 정당이 반대할 수 없는 부분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1야당 그다음에 다른 야당까지 함께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협조하는 이 분위기 흐름들을 초반에 잘 만들어낸다면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정개혁이라든가 법안 통과들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이것을 또 놓치게 되면 우리나라도 장애투쟁하거나 뭐 이런 이제 반발들 갈등들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180석의 힘으로 가려고만 하는 생각은 그렇죠. 좀 옳지만은 않은 거죠. 제가 볼 때 이제 그 공룡 여당이라고 이제 지금부터는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네. 공룡 여당에게 이제 닥친 그러니까 당장의 숙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인데 방역 그러니까 당면하고요. 더 나아가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경제 위기를 어떻게 이제 돌파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성적표가 대선 향배를 가를 거다. 뭐 이건 뭐 자명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개혁 과제를 또 얼마만큼 이제 힘을 몰아준 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지층이 이제 지금 그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해낼 수 있겠는가. 결국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부분에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돌아가서 그 복습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네. 2004년 총선입니다. 그 당시에 네, 이제 네. 탄핵역풍 총선으로 과반 여당이 됐었는데 네.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제 대선에서 패하고 그 이후 총선에서 참패를 하죠. 이게 그 과반의 힘을 어디다 쓸 것인가. 이번에 180석이니까 훨씬 더 큰 힘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그 힘의 정치를 어디다 쓸까를 아까 부분에서 그 당시에 보면은 4대 개혁 입법에 무게중심을 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당 내에서도 이제 이게 기류가 갈렸었고 굉장히 이제 국민 뭐 중에 다 찬성하지 않다 보니까 국민 분열, 국론 분열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본다면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강력한 여당이 됐거든요. 네. 여기에서 개혁 입법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 설득 지점들을 충분히 짚어내지 못하고 그것에 먼저 무게중심을 뒀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파열음이나 분열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면서 오히려 좀 경제난 극복이라든지 민생 안정 이런 부분에 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했을 때 아마 보수층이 좀 느꼈을 그 긴장감, 네. 위기감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했던 거냐 아니면 기우였네 이런 부분들을 검증받게 될 거거든요. 예. 거기 이제 180석이라는 힘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아마 21대 국회 여당의 큰 숙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윤희영 센터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사실 총선이 다음 총선은 4년 후지만 예. 그 사이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꺼내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대선 되려면 이번 총선은 여든 야든 져야 돼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것이 뭐 아주 엄밀하거나 과학적인 것은 아닌데 네. 어떤 이제 대중들 유권자들의 생각은 그 책임을 이제 권한을 줬을 때 그것을 평가를 냉정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음에는 반작용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는 쪽이 어쩌면 다음 대선에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 이번에 권한을 힘을 주는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사회 갈등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지 못하는 네. 것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제 더 큰 선거에서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아까 우리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180석을 어쨌든 힘의 정치로 가기보다는 어쨌든 대화와 타협하는 부분들을 네. 그것이 답답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세는 잃지 말고 가야 될 것이고 아마 야당도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흐름에 대한 인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전처럼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여요. 예. 그런 면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불신감 커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이제 해소하려고 아마 투표율이 이번에 높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정치 자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우리 정치 변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높아진 정치 참여 의식만큼이나 정치권의 이제 변화도 저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 결과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어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뭐 시간을 뭐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21대 국회는 이제 5월 29일인가 이때가 돼야 개원을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20대 국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석수는 변함이 없는데 바로 20대 국회 나머지 잔여 임기 동안에서 뭐 2차 추경이라는 이런 것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앞서서 이제 윤건영 당선인하고도 인터뷰 할 때는 그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집안 문제가 엄청나게 불거진 상태에서 과연 의장이 협조를 하겠느냐. 사실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야당도 뭐 패하고도 큰 숙제를 안 하는데요. 네. 그렇게 선거에서 크게 패하고도 물론 이제 21대 국회는 뒤라도 국민들 눈에는 똑같은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몇 월 맞아요. 며칠자로 예, 맞아요. 국회 회기가 바뀌느냐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심판을 하고 표를 주지 않았던 이유들을 좀 성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선거 패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서 아마 야당의 모습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 대안 없는 비판에 주력한다라는 것이 아마 미래통합당의 야당으로서의 노선에서 가장 네. 비판받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선거 패배와 관련 없이 극복하면서 좀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예. 아마 약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안 될 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제 이번 국회 끝나기 전에 추경 등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할 경우에는 아마 유권자들 국민들이 다음 국회에 시작됐을 때 여권에서 야권과 비교적 신사적인 어떤 타협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용인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야당이 야당으로서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 이제 이번 남은 임기에서 어쨌든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모습을 최소한 보여주어야 네. 사실은 다음 21대 국회에서의 어떤 야당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공룡 여당이 대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부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네. 이제 총선 이후에 일각에서 벌써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당청 개편이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청와대도 일부 비수준의 개편, 그다음에 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원래 8월에 이제 그 새 대표를 뽑게 됐는데 오히려 조기에 갈 가능성을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당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 인물의 면면을 보게 된다면 대야 관계의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징적으로 뭐 인물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정당에서는 이제 인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중요하긴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대화관계 뭐 항상 중시하는 것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의 이제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제 비주류 자체가 사실은 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 대표 그것이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네. 뭐 당 대표가 굳이 어떤 야당과의 대화 협력에 포커싱이 맞춰진 인물이 부각될 가능성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의 어떤 권력이랄까 어떤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색채가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 강하게 뒷받침하는 색채 있는 인물도 더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런 어떤 이제 뭐 당청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당 이제 지도부의 개편이라는 것이 조기에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게 차기 대권 주자의 부상 이제 이런 어떤 틀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연결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모든 이제 정부가 이제 임기 말에 여당 내에서 반란이 이제 있는 흐름들이 보여왔는데 현 정부는 그게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에 국민의당으로 그 비문들이 사실 다 나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현 정부와 반기를 드는 흐름들은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 그걸 제가 보니까 염두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조금 전에 두 분이 공통되게 이제 그 봤던 게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 보고 찍어준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보고 찍어줬다. 이렇게 된다면 선거 이후도 결국 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하는 어떤 국면이 상당 기간 갈 거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거기서 청와대에 반기를 든다, 차별을 시도한다. 아니, 이거는 청와대 반기를 드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좀 이제 그 통합형 어떤 리더 형태로 좀 재편이 되느냐 네. 아니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은 그러니까 청와대 주도의 어떤 국정과 의정이 될 가능성 뭐 이거는 뭐 거의 자명하지 않을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현가 21대 총선 분석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